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설명의 최고수입니다. 정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2018 정시 이것만은 꼭입니다. 3월 성적표는 다 받았죠. 그걸 받아놓고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배치표를 보고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나 국수탐 381을 맞았어요. 그러면 현재 어느 대학을 갈지 알아둬야 되죠. 인하대나 단국대, 공주대 정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거길 가고 싶지는 않아. 건국대를 가고 싶어. 뺄셈을 해봐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덧셈을 해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죠. 381과 391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뭐 단순한 얘기지만 10점 모자라네. 그러면 그 10점은 어느 영역에서 딸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번에 내가 국어를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원점수로 봤을 때 한 12점 정도 되고 11점 정도 되고, 그럼 국어에서 한 5점 올리고 나머지 수학 탐구를 나눠서 한 5점 정도 올리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작전들. 또 한 20점 차이가 났을 때는 그죠? 또 어느 영역에서 한 10점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뭐 4점, 나머지 6점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서 자기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하게 나의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작년의 수능입니다. 작년의 수능을 보면은 오른쪽에 난이도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국어가 0.23 만점이, 수학이 0.07, 0.15, 그다음 영어가 0.72예요. 그죠? 저에게는 뭡니까? 1%에 전부 못 미치고 있죠. 그럼 상당히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1%가 안 넘을까? 각 영역별로 서너 문제씩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문제는 쉬워요. 근데 그냥 수능 날 보면은 뭐 다 죽상들이죠. 아, 미치겠다. 그러고 뭐 다 어렵다. 그러고 나중에 평균을 따져보면 63 정도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최고다, 최고의 대학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서너 개의 변별력 큰 문제들을 다 맞춰야 돼요. 100점을 지향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라면 또 새로운 라면이 나왔네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뺀 나머지를 싹 맞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EBS 연계율 70% 올해도 쫙 간다고 발표가 됐죠. 거기서 비슷하게 수정해서 출제를 하는 거라고요. 또 3학년 그 수업도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그 정시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을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정시를 준비해 주는데 정시 준비를 하러 딴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70%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걔는 30점 맞기 쉬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학교 수업에 진짜 정진해야 돼. 3학년 때 수업은요, 특히 내신과 수능이 거의 점수가 같게 나오는 정도예요. 관계성이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보시면 인문계가 국수형 415예요. 만점이. 1등급 컷이 394, 자연계 408, 387. 즉 텀이 21점씩 나고 있죠. 저에게는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재작년에는요, 저게 5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자연계가. 그 5점을 가지고 의대부터 다 배치를 했어야 돼.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무용론이 얘기가 된 거예요. 수능 필요 없다. 하나도 쓸짝이 없다. 5점 가지고 그 안에다 어떻게 아이들을 최상위권 아이들 다 집어넣냐. 바뀌었어요. 21점씩 텀을 만들어놨습니다. 충분하게 배치가 가능하니까 만들어놓은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120%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0%에 가깝게 나와요. 시험장 가면 많이 떨리잖아요. 그죠? 그 준비 자체를 그렇게 해야 돼요. 좀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정시 모집의 인원 변화입니다. 73.7%가 수시래. 정시는 26.3%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요. 1년 더 하기도 하고. 보세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79.1가 정시가 20.9%밖에 안 되죠. 고대는 15%밖에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수시에 올인해야 되겠네. 서울대 고대 갈 애들이 수시에 올인합니까? 거의 수능도 잘 보는 아이들이죠.
거기 퍼센트를 보면 안 된다고. 내가 갈 대학이 만약에 뭐 그 외대고 시립대고 건대고 홍대 뭐 숙대 이런 대학이다.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학은 어때요? 지금 보시니까 6대 4 정도죠. 그리고 수시에서 다 못 뽑아요.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조금 있어요. 그럼 한 거의 45% 이상을 정시에서 뽑는 거예요. 수시에 절대 올인하면 안 돼요. 어떤 학교는요, 아이들이 수업을 전혀 안 듣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수능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학생부 종합? 수업, 저 정시를 안 갈 건데요? 4명만이 정시를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꼭 끝까지 올인하지 말자. 정시 26.3%가 아니다. 각자 개인 처지로 봤을 땐 다 다르다는 얘기죠. 정시가 높을 때는 꼭 정시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A 대학의 결과인데 수능으로 46%가 정시로 합격하는 재학생들이 그런 건데 이것도 뭐 낮은 건 아니죠, 그죠? 뭐 재수생들이 물론 54%니까 조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 정도가 정시로 가요,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대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영역 반영 방법, 절대평가의 오해와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죠. 고려대하고 서울대, 서울시립대는 감점제죠. 그러니까 2등급 맞으면 서울대는 0.5점 감점이야. 그 다음에 3등급 맞으면 1점 감점, 9등급 맞아도 4점 밖에 감점이 안 돼. 막 이런 거죠.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서울대 가라 했는데 9등급 맞아도 되겠네? 서울대 가라가 9등급 맞을 일은 없죠. 만약 3등급을 맞았어. 1점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럼 다른 거 만점 맞으면 되겠네? 2016학년도인가요? 정시에서의 산업공학과입니다. 516.2점이 그 컷이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516.08을 맞았어. 예비 1번. 근데 한 명도 안 빠졌어. 어머, 뭐야? 떨어진 거죠. 516.2하고 516.08하고는 얼마 차이 나요? 0.12점 차이 납니다. 그 앞에 아이는 합격을 했고 뒤에 아이는 합격을 못한 거예요. 정시에서는요, 그렇게 미세한 차이로 합불이 갈려요. 1점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고대 뭐 이런 데 상위권 대학을 간 아이들은 무조건 1등급 다 맞아놔야 돼요. 그럴 정도. 연대 나오시죠? 연대는 그 가점민 대학인데 1등급이 100이고 2등급이 95예요. 그다음 이대도 250, 240, 230. 텀이 크죠? 연대, 이대 같은 경우는 영어가 변별력이 큰 거예요. 특히 연대는요, 그 총점하고 영역별 반영 비율을 따지면 인문계는 1등급에서 2등급 차이가 7.5점이에요. 5점이 아니에요. 자연계는 5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폭의 점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니까 뭐 그냥 쉬운 게 쉽게 출제되지 뭐 그 정도야 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시립대는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죠. 28.6%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갈 사람들은 영어의 중요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홍익대는 인문계는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대는 자연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조금 그 반영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줄어든 거는 맞지만 내가 갈 대학은 어떤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지금 올 현재 3학년 애들 엊그제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저질러 놓은 그런 저겁니다. 90점 이상인데 3월은 12.9%예요. 그 다음에 6월은 5.4, 9월은 4.5, 11월 달에는 5.5% 많이 90점을 넘었어요. 그럼 어때요? 거의 4%에 가깝죠.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게 출제를 하면 90점 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올해는 어떻게 3월 달은 어땠어요? 7% 나왔어요. 엄청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평가로 넘어가면 90점 이상 맞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좀 영어를 좀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혼란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니까 2015학년도, 16학년, 17학년도와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오히려 발표되기 전에가 성적이 더 좋아요. 발표되기 전에 보니까는 15.6%가 90점을 넘었고 23.3%가 90점을 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발표되고부터는 9%, 7.6, 11.1, 7.8,
3월 달에 7%밖에 90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9만 명, 15.6%가 9만 명 정도가 된 거고요. 23%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13만 명이 90점 이상 1등급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 근래로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7.6에서 11.1이죠.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1등급을 맞는 그런 추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상대편과 3등급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는 여기 현재 요 근래에서 보면 4만 명, 5만 명 정도니까 2등급 정도 레인지에서 90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뽑는 인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뽑는 인원을. 상위 15개 대학을 보면 4만 8천 명 되죠. 그죠? 요즘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90점을 다 넘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이 90점이 없는다며. 그러면 5만 명 정도까지 되는 15개 대학에 가려면 1등급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좀 더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 수도권 대학까지 해서 9만 명 정도가 되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15.6%, 9만 명에서 13만 명이니까 15.6% 정도가 90점 이상이 될 거라면 수도권까지는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2외국어 한문의 활용, 제2외국어 한문 대체 허용대학을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2외국어를 해야 되느냐? 집에 일찍 오지 마세요, 문과 학생들은. 일찍 와봤자 무서운 엄마가 계시니까 시험을 다 보고 오세요. 제2외국어 한문까지. 일찍 와봤자 소용없어요. 찍어서라도 보고 와야 돼.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2016학년도하고 2017학년도 수능을 봤을 때 사탐 응시 인원이 32만 2,674명이 2006이고 2017이 29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2외국어를 본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죠. 7만 1,000명인데 7만 3천 명이죠. 비율을 보면은요, 22%고 25.5%예요. 이게 추세야. 왜 제2외국어 한문을 볼 것인가? 왜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2%하고 25.5%, 거의 4분의 1 정도가 시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사탐을 본 아이들 중에 4분의 1 정도가 본다. 우리도 보자. 왜? 이 사탐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탐이 하나 무너졌을 때 제2외국어를 허용하는 대학에서는 그걸 써먹으면 되니까. 근데 최고의 학생들도 준비를 충분하게 해놔야 돼요. 왜? 최고의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서 쓰고 있죠. 그렇죠? 사회 탐구 대신에 써먹으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랍어 5만 2,626, 아주 독보적이죠. 그전에는 누가 했었어요? 누가 탑을 했어? 기초 베트남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아랍어로 바뀌었어요. 상당히 국제화됐어요, 우리나라도. 그전에 37,526명이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5,1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쾌거를 보이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71%에 해당이 됩니다. 베트남어가 5%로 줄어들었죠. 그럴 정도입니다. 그죠? 아랍어. 준비를 안 했더라도 아랍어는 시험을 보고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랄게요. 5분의 정도는 맞추는 거고 몇 개만 더 맞추면 의외의 등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꼭 피하지 말기. 원서 때 꼭 원서 쓸 때 집어넣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을 사회 탐구로 대체해주는 대학들을 모아놨어요. 서울권 대학들이죠. 지방 대학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혼란스럽죠?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2외국어 대체 허용 대학입니다. 3개대. 스카이에서는 Y, 연대가 대체를 해서 써요. 서울대와 고대는 안 써요. 근데 그 아래 대학까지 오면 11개 대학이 되죠. 서강대. 그러니까 11개 대학에서 서울대, 고대, 서강대 빼고는 다 제2외국어 대신에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15개 대학으로 넘어갔을 때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까지 사용이 되고 홍익대는 사용을 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그럼 이때 중상위권 대학, 광운대는 사용을 하고 국민대, 세종대, 서울과기대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2외국어를 잘 봐서 사탐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라면
이쪽 왼쪽 대학들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죠? 다 망쳐놨어. 오른쪽 대학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 수도권, 인하대하고 한림대는 사용이 되는데 또 이렇게 아주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사탐 대신에 제2외국어 한문을 사용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탐구 영역 선택 방법과 과탐의 중요성 말씀드릴 거고 한국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아이들이 그 수능을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인문계는 뭐 생윤이 제일 많죠. 그다음에 3은 한국지리 이런 순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과목을 하면 돼요. 잘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내가 전공해야 될 과목과 관련이 있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걸 하세요. 2학년 때 배웠던 거 한 과목 하고 3학년 1학기 때 지금 배우는 과목 한 과목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 텐데 그냥 왜 딴 걸 하냐고. 미치겠어 진짜. 세 번째는 또 하나 팁이 좀 인원수가 많은 데가 어떻겠어요? 등급 따위가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인문계는 생윤, 삼은, 한지. 그다음에 자연계는 제일 생명과학 완이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이 뜨고 있어요. 지구과학, 화학 이런 순서대로 좀 해두면 좋겠어요. 뭐 근데 내가 꼭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그럼 물리하세요 그냥. 그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사회탐구인데 제2외국어. 올해 보니까는 사회탐구가 그 전에는요 막 그냥 저 점수가 막 이그러졌어요.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막 100분위가 막 툭툭 떨어지는 과목도 있고 막 그래서 저거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골았어요. 상당히 골아가지고 그런 그 뭐 유불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을 했더라도 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보장을 또 못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2외국어를 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허영대학을 봤을 때 만약에 생윤에서 48점을 맞았어 원점수를. 그럼 어떻게 되죠? 93이죠. 100분위를. 저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2외국어 하나에는 99죠. 기초 베트남어 하나는 100이죠. 100. 48점을 맞았더라도 그럼 99, 100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대체한 애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최상위권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사탐이 하나 무너졌을 때 그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최상위권에서는 같은 원점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위 점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제2외국어 쪽이 100분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탐 보세요. 과탐. 자연계. 이제는 되게 상당히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 수학하고 과탐이 자연계는. 그러니까 20, 국어 20, 뭐 수학 30, 영어 20, 과탐 30 정도가 돼요. 웬만한 대학들은. 그러면 수학하고 거의 맞먹는 반영 비율을 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15년도 보니까 어때요? 수학이 125점밖에 안 됐죠. 저 때예요. 저 때가 5점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애들 배치할 데가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과탐 두 과목을 합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변환 표준 점수 잡으니까 140.5죠. 과탐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과탐을 여름방학 때 해야지 웃기는 얘기죠. 지금 반영 비율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 준비 미리 해놔야 돼요. 수학만큼 해놔야 돼요. 왜? 실제로 점수가 더 높아요. 3년 동안 쭉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한국사에 대한 얘기죠. 한국사에 대한 얘기인데 수시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는데 고려대가 이제 수시에서 인문계 3등급을 요구해요. 자연계 4등급이야. 근데 고대를 내가 지원을 했는데 다른 수능 체제는 맞춰놨어. 근데 인문계인데 한국사를 4등급 맞았어. 무슨 얘기예요?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대를 넣었어. 괜찮죠? 서울대는 왜? 응시했니? 응. 된 거예요. 응시 여부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은 한국사를 등급을 요구하는지 응시 여부만 보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정시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고려대를 보면 3등급까지는 만점이죠. 대부분 3등급까지 만점을 줘요. 그 다음에 이 4등급이 9.8. 그 다음에 뭐 서강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점수 차이가 좀 나고 있죠. 뭐 이런 식의 점수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정시는 진짜 타이트하기 때문에 0점 몇 점 가지고 떨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거의 동점자인데 그냥 봤을 때는 한국사를 빼고 한국사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돌아간 과목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확실하게 픽스를 시켜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에 수능을 보니까 3등급까지가 57.5%, 반 이상이 3등급을 맞아요. 근데 저기서 왜 우리는 5등급을 맞아야 돼? 그 다음에 4등급까지 가도요, 73%까지가 4등급까지는 돼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해놔야지. 자연계면 4등급까지 맞춰놓자고. 그죠? 인문계면 3등급까지는 맞춰놓고. 반 이상이 3등급을 주는데 왜 못 맞춰? 해내야지. 예. 우습게 알지 말고, 제발. 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역별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이거는 이제 모 대학의 예인데요. 모 대학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대라고 얘기를 할게요. 국민대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20대, 30대, 20대, 30이에요. 그렇게 되고 수학 가형에 10%의 가산점이 있는 100분위를 쓰는 대학이에요. A, B 두 학생을 쭉 보니까 위에 A 학생은 어떻습니까? 수학 나형을 봤죠. 수학에 조금 자신이 없어서 자연계 학생인데 그래서 나형을 본 거야. 탐구는 전부 과탐을 봤어요. 그럴 경우 있겠죠. B는 어떻습니까? 수학 가형을 그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냥 쭉쭉 합했더니 320점이 나왔어요. 그럼 저건 배치표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A 학생은 어떻습니까? 국어가 16점 맞아놨죠. 영역별 반영 비율 적용했더니. 왜? 80점인데 20%니까 0.1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20점 만점에 16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수학은 90점이에요. 그럼 30%니까 90 곱하기 0.3에서 27점. 30점에서 27점을 맞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79.5가 나왔어. 근데 이건 또 100%가 아니라 40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4를 곱했죠? 318점이에요. B는 그렇게 했더니 324점이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을 시켰을 때는 점수가 달라져요. 거기까지 계산해 봐야죠. B가 어느 정도입니까? 6점 정도 앞섰죠. 얘가 왜 그러냐면은 A는 어때? 국어를 잘 봤죠? 국어하고 영어를 잘 봤어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A가 2점 높고 A가 영어는 1점이 높죠. 그런 상태인데 B는 수학하고 과학을 그런 대로 봤어. 뭐 수학은 똑같지만 과학을 잘 봤어요. 그럼 과학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9.5하고 24점이니까 4.5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까 3점 A가 이겼었는데 여기서 4.5가 B가 이긴 거예요. 그럼 1.5를 이긴 거죠. 그게 어떻게 돼? 79.5인데 1.5 더하니까 81이 된 거죠. 4배 하니까 324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B가 6점 정도 높은 데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B가 6점 정도 높은 데를 써야 돼.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가산점 말씀을 드렸죠. 가형을 본 학생들은 맞은 100분위에 10%의 가산점을 준다. 얘 수학 90점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10%면 9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죠. 6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9점하고 324 플러스 9니까 333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A가 원서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15점 낮은 학과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이 바뀌어야 될 입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원서를 접수할 때는 영역별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에서 얼마만큼의 내가 유불리가 있는지까지 따져서 원서를 집어넣어야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역별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까지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원서를 넣게 되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